희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의 대중음악 평론가 이병화입니다.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단일 앨범으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앨범은 무엇일까요? 아마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4,200만 장이 판매됐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치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글스 아닌가 반문하실 거예요. 이글스의 초기 베스트 앨범이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라는 기록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이건 미국 통계와 전 세계 통합 통계의 구분이 되질 않아서 생긴 혼란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와 이글스의 초기 베스트 앨범이 2,900만 장으로 동률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마이클 잭슨이 훨씬 많은 앨범을 팔았습니다. 스릴러가 발표된 것이 1982년입니다.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미발표 싱글이죠. Love Never Felt So Good이 바로 1983년에 만들어진 곡이라고 하죠. 이렇게 마이클 잭슨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때 만들어진 곡이라 그렇게도 전성기의 느낌이 묻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흔히 들어왔던 마이클 잭슨의 전성기 음악이 아닌 그 시절에 만들어졌으나 이제야 공개된 유작 Love Never Felt So Good을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마이클 잭슨의 젊은 시절이 그리워지는 곡입니다.
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은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에너지 관심 많으시죠? 기름값 맨날 불안하고요. 원전 문제, 안전 문제도 있고 또 사고로 멈추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이 이제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셰일가스입니다. 가스 공사에 따르면 국내에는 한 5년 뒤쯤 국내에 도입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벌써 지금 셰일 혁명이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3의 에너지 혁명으로 불리고 있는 셰일가스, 이게 대체 어떤 건지, 또 우리 에너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떤 건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 에너지, 지금 인터뷰를 하기 전에요. 문용린 교육감이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잠깐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깊이 저도 생각해요. 그렇구나. 지금 서울시에도 많은 학교 밖에 학습 지원 자원이 많습니다. 사실 그분들은 활용을 못하고 우리 나름대로만 애를 써왔는데 저의 눈을 펑뜨게 해주셨습니다. 네,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기자회견을 들으셨는데요. 네. 관련 공약에 대한 얘기가 지금 진행된 것 같은데요. 고승덕 후보와 관련한 입장을 잠시 뒤에 발표할 예정일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죠.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내용을 다 전달드릴 수는 없었는데 YTN 라디오 계속 하시면은 더 추가적인 내용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김은경의 생생경제 인터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셰일가스, 그리고 셰일가스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한양대 에너지 거버넌스 센터장인 김현규 국제학부 교수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셰일가스, 이게 사실 정체가 좀 불분명해요. 전 잘 모르겠는 게 천연가스나 LPG, LNG 같은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셰일가스는 똑같은 천연가스입니다. 네. 천연가스라고 그러면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전통가스와 이제 비전통가스가 있는데 네. 이 전통가스는 지표상으로 1000m 지하에서 기본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서 채취하는 것이고 네. 이 셰일가스가 포함된 비전통가스는 훨씬 더 내려간 3,000에서 4,000km 밑에서 끌어올리지만 네. 나오면 똑같은 천연가스입니다. 그러면은 차이점이 전통, 비전통이라는 것은 나중에 비용 차이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개발 방법의 차이죠. 개발 방법의 차이고. 그렇죠. 그리고 지질학적인 네. 차이가 있어서 이 비전통가스는 셰일층이라고 하는 바위에서 네. 사실 어려운 기술을 통해서 채취하는 가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기술 개발이 되면은 가스를 더 우리가 많이 쓸 수 있겠네요, 오랫동안? 그렇죠. 이 전통과 비전통가스의 차이는 네. 그 매장량입니다. 네. 기술은 어렵지만 매장량은 어마어마할 정도로 전통가스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기술만 확보되면 네. 이 경제성이라는 면에서는 훨씬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매장량을 비교를 하면은 그 전통가스를 1이라고 하면은 셰일가스는 얼마나 되나요? 보통 지금 그 정확한 양은 추산이 안 되지만 네. 10배에서 100배까지도 많다고 지금 보는 것이죠. 굉장히 많네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여러 가지로 주목받는 이유가 이렇게 매장량이 많다는 것, 그리고 이제 개발이 된다면은 가격도 낮출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주목이 되고 있는 그 이유들 중에 다른 것들도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이제 2009년에 보통 셰일혁명, 북미 셰일혁명이 미국에서 처음 성공을 한 다음에 네. 이제 한 5년, 6년 동안 미국에서 상업 생산에 성공해서 지금 보시면 세계적으로는 85%가 전통가스고 예. 15%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셰일가스인데 네. 미국 내에서는 40%가 이미 이 셰일가스가 전체 가스 소비 중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미국발 셰일혁명이 전체 글로벌 내추럴 가스 마켓을 변화시키면서 좀 더 개방되고 오픈된 방식의
천연가스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네. 따라서 한국과 같은 이런 천연가스의 변방국으로서는 천연가스의 가격을 굉장히 낮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냐. 네. 이렇게 보는 측면이 하나 있고 예. 두 번째는 천연가스는 역시 청정한 화석에너지다. 어렵고 비싼 신재생이나 원자력 에너지로 넘어가기 위한 비교적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석에너지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측면이고 세 번째는 이 셰일 혁명을 보통 산업혁명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네. 셰일가스 기술이라고 하는 게 연관된 제조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셰일가스 혁명이 가져올 이 제조업의 어떤 구도 변화, 판도 변화, 어떻게 보면 미국이 다시 제조업이 부활하는 이런 걸 가져오기 때문에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사용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다시 또 제조업이 불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하나 또 궁금한 것은 비교적 청정한이라고 하셨지만은 역시 화석연료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화석연료의 시대가 더 오래되면 환경에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논쟁의 출발점인데 네. 과연 이 완벽한 에너지는 아니지만 네. 기술적으로 불완전한 신재생과 원자력으로 가기 위한 가교 에너지로서 얼마 동안 우리가 써야 되느냐. 네. 그거가 지금 합의가 아, 글로벌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국제 기구라든지 또 이 거버넌스 센터에서도 전망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이 셰일가스가 전체 에너지 시장에서 어느 정도나 차지하면서 기존 시절을 좀 대체하게 될 걸로 보시나요? 지금 보시면 가장 많이 쓰는 에너지는 석유고요. 역시 네. 약 24%고 그 다음에 이제 석탄 23%인데 이 천연가스 사용이 석탄을 넘어서 2030년이 되면 2위에 차지하지 않겠느냐. 네. 약 24%로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이고 예.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한국으로서의 관심사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를 차지하는 전통가스 국가. 네. 이제 러시아와 카타르 같은 이 수출국이 차지하고 있는 85%와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 같은 선진국이 차지하는 비전통 이 수출국들 약 15%인데 이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균형을 유지하면서 네.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좀 가까운 미국이나 이런 나라하고 좀 관계가 좋으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가스로 좀 위협을 하는 거에서는 좀 벗어날 수도 있겠네요. 지금 5월 21일 날 네. 중러 간에 예. 30년 동안의 가스 협상이 이제 이런 미국의 셰일 압박을 벗어나기 위한 러시아의 대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스공사 발표를 보면은 한 5년 뒤쯤에 국내에도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 도입 못하는 것은 어떤 점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예. 이제 미국의 셰일 가스 수출이 이 터미널이 구축이 돼야지 가능해요. 그게 네. 이제 구축이 가능한 게 2017년부터 첫 수출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아, 그러면은 예. 어쨌든 우리도 바로 쓰는 거군요. 그렇죠. 예. 주로 미국의 매장이 많이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매장량은 중국이 미국의 1.5배 지금 가장 예. 많고 네. 그다음에 미국 기타 다른 국가가 있지만 이 셰일가스 비전통 가스의 가장 큰 특징은 전 세계에 골고루 분포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 중국, 심지어 남미, 전 세계에 없는 데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한국은 아직 매장량이 있다는 보고는 없지만 네. 한국 근처도 아마 북한과 중국 사이 여기는 상당히 매장량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이 많은데 이제 셰일가스를 채굴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역시 미국이 앞서가고 있는 그렇죠. 그런 예. 상황이군요. 예. 그리고 이제 셰일가스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꾸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일단 그 신재생 에너지 얘기를 아까 잠깐 해주셨거든요. 네. 처음에는 청정 에너지, 안전한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네. 이 셰일가스로 하면서 화석연료를 많이 쓰고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은 또 한 걸음 또 뒷걸음질 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보시면은 셰일가스가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사실은 좀 딜레이 시키는 측면이 있고 네. 또 이제 한국의 가장 큰 논의는
원자력 에너지를 어느 정도 지금 시점에서 네. 확보를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어떤 경제성 분석과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 네. 이런 것들 한꺼번에 봐야 되겠지만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이 셰일가스는 가교 에너지라는 거예요. 가교 에너지. 예. 그러니까 얼티밋 궁극적인 에너지는 아니고 다른 궁극적인 에너지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 에너지이기 때문에 네. 어떤 신재생과 원자력 에너지는 또 나름대로 계속 기술 보완과 투자를 계속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 발전 시장에서 보면은요, 이게 발전량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한 3분의 1 정도가 원전이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은 이 비중은 혹시 시일가스 개발에나 사용에 영향을 좀 받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지만 이미 아마 가장 큰 변화를 먼저 보일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전 분야. 이미 LNG 발전소들이 지금 많이 건설이 되고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가스화학이라든가 또는 심지어 자동차 네. 또는 최근에는 선박 연료도 사실은 이런 이 LNG나 가스로 쓸 수 있고 심지어 항공, 제트퓨얼 이런 것들도 다 지금 가스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런 가스의 경제성과 이런 이 파급 효과는 당분간 좀 계속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한국에서도 단기간에는 원전을 좀 대체하는 형식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제 원전이라든지 안전의 기술이라든지 그런 걸 좀 개발을 하면서 대처를 하면 예. 좋겠네요. 네네. 예. 그러면 또 하나 또 궁금한 게요. 네. 이제 우리나라 정유업계들 있잖아요. 예. 이런 업체들은 시일가스 개발 때문에 약간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돼요. 예, 요즘에 이제 그게 가장 최근에 나오는 의견들인데, 네. 과연 이 셰일가스가 한국 경제와 산업에는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치느냐. 이게 이제 양날의 칼이 있다는 얘기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입 차원에서는 저희가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네. 이익이다, 한국이. 다만 이제 정유업계나 이 가스화학, 기존의 석유화학을 대체하면서 가스화학이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정유화학이 발전한 한국 업체들은 좀 당분간 단기간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네. 이런 가스화학, 고부가 가치 가스화학으로 이 산업을 다변화하지 않으면 정유업체가 상당히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그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런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그 어떤 구조개혁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정부가 좀 도와줘야 되나요? 구조개혁을 이미 조금씩은 들어가고 있고요, 사실. 이미 그런 사항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고. 네. 결국에는 이걸 이제 미국으로 뭐 시설을 뭐 이전하느냐, 일본이나 유럽은 이미 이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결국에는 가스화학 방향으로 한국이 새로운 이 어떤 성장 엔진을 좀 찾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셰일가스를 채굴하는 어떤 시설이라든지요, 아니면 이걸로 발전을 하는 시설, 결국은 화력 발전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이런 것들은 원전에 비해서는 안전성은 좀 있는 건가요? 원전에 비해서는 그렇죠, 당연히. 안전성이나 어떤 뭐 그런 건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럼 우리나라 지금 화력발전소도 상당히 좀 노후했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잖아요. 화력발전소를 좀 더 지어야 되나요? 어떤가요? 지금 가스발전소를 이미 대체해서 많이 건설을 하고 있죠. 아, 그런가요? 네네. LNG 발전소.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계획에 상당한 변화를 가지고 오겠네요.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이런 이 청사진들에는 잘 이게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보수적이기 때문에 정부 발표는. 네. 지금 이런 글로벌 추세나 이런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들이 정부의 이 청사진에는 잘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사실 아직도 원전이 뭐 많이 늘어가는 걸로 돼 있고 가스 소비가 줄어드는 걸로 돼 있고 공식 발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지금 저희가 나눈 얘기대로 가스 사용이 증가하고 이런 것들은 아마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일 겁니다. 그래서요. 저도 계속 이제 에너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원전에 얼마나 더 짓느냐 덜 짓느냐 이 논란밖에 없는 것 같아서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이것도 첫 질문이랑 유사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면은 이 2017년에 도입을 하게 되면은요.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여러 가지로 뭐 한국의 셰일가스 전략, 도입 전략 뭐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글로벌 가스 마켓이 지금 자유화되는 방향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근데 유독 이제 한국의 가스 산업은 이게 조금 닫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코가스가 95% 독점을 한다든가 그렇군요. 또는 이 도시가스 사업 이 구조라든가 이런 예. 것들이 아직 이런 글로벌한 변화를 반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는 이제 인프라 구축이 돼야 되겠고 네. 투입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이런 규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안 하면은 잘 못 가겠네요. 네, 준비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다. 셰일가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대 에너지 거버넌스 센터장인 김현국 국제학부 교수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생생경제 3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4부에서는 한 주간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미리 짚어보는 글로벌 경제 이슈 그리고 재무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무 상담에서는 특히 채무나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고민 있으신 청취자분들은 고민과 의견을 샵에 0945로 보내주십시오. 또 저희가 SNS를 통해서도 생생경제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페이스북에서 생생경제 페이지 좋아요를 눌러주신 청취자분들께도 선물을 드립니다. 신경숙 작가의 소설로 인기를 끌었던 연극 엄마를 부탁해 티켓과 화제의 경제신간 그리고 그의 최고의 뉴스에 관한 이야기 퓰리처상 사진전 4인 가족 관람권을 보내드립니다. 생생경제 페이스북 주소는요. YTN 라디오 띄고 이코노미입니다. 들어오시면은 저희 그 생생경제 생생한 현장을 보겠습니다. YTN 라디오 이코노미는 띄는 게 아니라 붙여서 쓴다고 합니다. 잠시 4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란 정부가 매년 전국에 있는 땅의 가치를 평가해서 매긴 가격을 말합니다. 1989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를 하죠. 각 지역의 대표가 될 만한 땅을 표준지로 정하고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평가해서 개별 토지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토지 소유자에게 나오는 세금의 기준이 됩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세금도 그만큼 늘어나겠죠. 대신 공시지가가 높으면 그 땅이 정부에 수용될 때 받는 보상금도 높아집니다. 올해 공시지가는 지난 5월 30일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시됐다고 하니 토지 소유자들은 인터넷에서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합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 뉴스 코너인데요. 이번 주에는 또 어떤 글로벌 이벤트들이 있는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 이정원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우리 시장으로 치면은 좀 거래일이 짧은데요. 네네. 뉴욕 증시는 또 계속 가니까요. 예, 그렇죠. 예, 어떤 이벤트가 있나요? 예, 일단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유럽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 회의를 하고, 네. 예, 또 하나는 미국 고용지표가 이제 나오는데, 일단 유럽중앙은행 얘기부터 좀 드리면,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이 예전에 이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했고, 또 일본도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돈을 풀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땅히 좀 경제를 위한 대책을 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도 뭔가 좀 내놓지 않겠느냐, 네. 그런 예상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주 5일 통화정책 회의에서 뭐 금리를 내린다거나 또 마이너스 예금 금리, 이거는 이제 그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예치할 때 원래는 이제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주는데 거꾸로 예. 돈을 받겠다, 이런 좀 정책을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예치 못하고 더 풀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시중은행들이 좀 그 경제에 돈을 풀게 네. 유도하는 그런 정책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중소기업들한테 대출을 좀 확대하지 않겠느냐, 뭐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정책을 펴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그 환율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엔화를 낮춰서 좀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런 게 이제 아베노믹스인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로 환율이 계속 이제 오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 같은 나라들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유로화를 좀 떨어뜨려서 경기 활성화를 좀 유도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유럽이 좀 그런 정책을 좀 내놓으려고 하고 있고요.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유럽 환율이 뭐 오르게 되면 네. 경제 전반에 좀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부터 좀 잡아야 된다, 그런 공감대가 좀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럽 중앙은행이 지금 그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맡기는 돈에는 좀 금리를 마이너스로 적용을 해서 돈을 푼다고는 하는데 기준금리는 상당히 낮잖아요, 여기도요. 예, 내릴까요? 기준금리가 현재 이제 0.25% 정도 되고 있고, 네. 예, 요번에 금리를 내리면, 기준금리를 내리면 0.10%포인트. 네. 이제 금리를 내릴 여지가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건데, 예,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유럽이 미국이나 일본처럼 그 국채를 매입해서 돈을 푸는, 그런 양적 완화 정책을 쓸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직 법적인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시행은 못하겠지만, 지금 썼던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양적 완화까지도 쓰지 않겠느냐, 네. 그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미국 고용 보고서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 거죠? 예. 그럼 실업률은 지금 어느 정도죠? 실업률은 한 6.3% 정도로 나올 거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개수가 중요한데, 4월 달에는 28만 개 정도 나왔는데 5월 달, 요번에 발표하는 5월 달 거는 22만 개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일자리 증가세가 4월보다는 좀 주춤하기는 하지만 20만 개를 일단 넘었다고 보면은 그래도 경제가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미국이 1분기에 이제 한타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2분기에는 다시 정상화 과정을 좀 밟지 않겠느냐, 네. 이런 기대가 있는데, 이번 주말에 나오는 미국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좀 맞추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좀 좋아졌다면 미국 경제가 좀 더 회복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에 힘이 좀 붙을 수 있습니다. 네. 기업 얘기를 좀 해볼까요? 모토로라. 네. 아직까지 뭐 인수가 됐지만 공장은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텍사스 공장을 폐쇄했다라는 소리가 들리네요. 예, 이제 이 모토로라가 미국 공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는데, 좀 큰 그림으로 보면 리쇼어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이 제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공장을 유치하고 그거를 통해서 일자리를 마련하고, 이런 정책적인 면을 오바마 대통령 취임 때부터 이제 강조를 해왔고, 네. 그 어떻게 보면 1번 타자가 이제 모토로라였는데, 이 모토로라가 지금 공장을, 텍사스에 있는 공장을 폐쇄하고 요 공장 물량을 브라질이랑 중국으로 좀 이동한다는 그런 좀 뉴스가 나와 있는데, 예. 이제 미국이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제조업 부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인데, 그런 것들이 한 지금 1년 정도 해보니까 사실 현실과는 그렇게 좀 맞진 않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모토로라가 지금 미국을 떠난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 비용 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는 건데, 네. 그렇다면 그 리쇼어링이라는 그 자체가 좀 이상에 너무 치우친 거 아니었느냐,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구글이 모토로라, 미국 기업인 구글이 모토로라를 중국 기업인 레노버에 이제 매각을 했는데, 그렇죠. 이제 모토로라 운영권이 중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 굳이 미국에 있는 공장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다시 중국으로 그 생산 물량을 이전했다, 그런 네. 좀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제조업 공장을 유치했던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도 좀 보이네요. 예. 예. 그리고 영국이 경제 성장률 계산할 때 재밌네요. 마약 거래라든지 성매매 이런 시장까지 반영을 하는 건가요? 예, 이게 이제 마약, 성매매 이러면 대표적인 지하 경제라고 그렇죠. 해서, 예, 이제 실제로는 이제 지표나 이런 부분에 반영이 되지 않은 숨어 있는 경제인데,
유럽은 좀 독특한 게 이탈리아가 이미 이 마약과 성매매를 GDP에 포함을 하고 있고요. 마피아의 나라라 역시. 예. 그리고 이제 영국도 이제 앞으로 이 GDP에 이 성매매와 마약을 포함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 트렌드로 좀 작용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이 나오는 게 영국 말고도 뭐 오스트리아라든가 에스토니아, 뭐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도 이 마약과 성매매를 GDP에 포함시킨다고 하는데 네. 이제 이런 변화는 그 유럽 국가들 사이에 합의한 그 새로운 국제 기준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원칙을 정했냐면 불법적인 이런 거래라도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하면 경제 규모를 측정하는데 포함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원칙인데 네. 이런 원칙에 따라서 유럽 나라들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GDP 지표를 만들고 있다고 하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9월부터 그 지표에 이제 포함이 되고 이렇게 되면 GDP가 한 17조 원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2009년 작성한 통계 기준으로 보면 이제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약 9조 원 정도, 그다음 불법 마약 거래는 약 8조 원 정도의 그 GDP 기여 효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GDP에 빠져 있었는데 앞으로는 17조 원의 그 거래 규모가 GDP에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러나는 효과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인도에서는 이제 모디 총리가 당선이 되면서 여러 가지 개혁 조치나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을 얻고 있는데 네. 더 관심이 가는 게 중국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중국과 인도는 외교적으로도 참 많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인도랑 중국은 전통적으로 좀 앙숙 관계에 있고, 그렇죠. 예, 국경 분쟁부터 해가지고 50년 동안 갈등을 좀 해왔는데, 이제 모디 총리가 이제 어떤 경제 성장, 이런 거를 그 강조하면서, 예, 인도와 중국 간의 어떤 관계 개선 조짐이 보인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모디 총리가 당선된 이후에 가장 먼저 전화를 한 나라가 중국. 그 리커창 총리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좀 그 시진핑 그 국가 주석이 좀 인도를 좀 방문하는 게 어떠냐 그런 좀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결국 이 두 나라가 이제 그 연결될 수 있는 핵심 고리는 그 경제 협력 부분인데 두 나라 모두 이제 저성장 그 측면이 이제 좀 계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한번 힘을 합쳐봐서 좀 국민들을 좀 경제를 살려보자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인도, 이거 외교 관계를 보면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전통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일본이랑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인도와의 어떤 그 관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데 모디 총리 당선을 계기로 어떤 그 중국과 일본이 좀 구애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인도는 이런 걸 이용해서 좀 몸값을 높이는 전략을 쓰는 거 아니냐 그런 좀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과 인도,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차이나 인디아인데 이 두 나라를 합쳐서 친디아라고 하고 그렇죠. 모디 총리 이후에는 친디아 2.0이라고 해서 새로운 관계 개선에 대한 그 기대를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 뭔가 변화가 어떤 좀 감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흥미롭네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든든한 우리 집 경제 주치, 생생 주치. 재테크보다 비테크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제는 빚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진짜 능력자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재무상담 시간에는 비테크에 관한 여러 가지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에듀머니 김준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실 비테크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공격도 좀 받고는 있어요. 네. 그렇긴 한데 일반적으로 쓰는 비테크라는 의미는 어떤 거죠? 예, 사실 뭐 재테크라는 말이 공격받듯이 비테크 동일한 의미에서 공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 비테크라는 게 뭐 대출을 받아서 그걸 더 수익 높은 상품에 투자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제 대출로 인한 위험성을 줄이느냐, 뭐 금리를 낮추느냐, 아니면 소비를 줄여서 좀 상환해 가느냐, 뭐 이렇게 본다면 뭐 대출 관리라든지 아니면 부채 관리가 비테크라고 볼 수 있겠죠. 말을 좀 바꿔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말 자체가 어감 자체가 이제
비테크하면 왠지 빚을 뭔가 잘 내는 방법 같은 뭔가 첨단적인 기능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잘 쓰고 관리하느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비테크, 그러니까 빚이 없어서 비테크를 안 하는 게 최고의 또 비테크가 되겠죠. 네, 그렇게 되겠죠. 에듀먼에서 좀 단어를 만들어 보시면 어때요? 저희는 이제 비테크로 사람들이 오히려 쓰러져 간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그러니까 빚을 구조 조정 빨리 하는 법,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테크가 아니라 재무 관리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빚 관리, 부채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 대부분 갖고 있는 게 마이너스 통장이잖아요. 네. 이게 참 유혹이 큰 것 같아요. 그 마이너스 통장이 상당히 악성 채무인데요. 이제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이게 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쉬워요. 직장의 그렇죠. 월급이 들어온 통장에서는 권하기도 하잖아요. 네, 직장인이시면 거의 대부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받은 다음에 이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쓰고 상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금리도 뭐 비교적 저렴하다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가 이 마이너스 통장 자체의 함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계 재무 관리를 훨씬 어렵게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쉽게 갚을 수 있다. 이거 자체가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보통 이제 이러면서 이게 이제 대출이 아니라 비상금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심리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본인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도 이렇게 이제 통제력에 대한 과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 놓고 보면 뭐 처음에는 조금 쓰고 그때그때 갚으면 되겠지 했는데 쓰기는 쓰지만 갚지 못하는 경우도 이렇게 생기고 또 심지어는 일상적으로 그렇게 급하지 않은 일, 그러니까 돈이 급하게 필요하거나 당장 사야 되지 않은 일도 마이너스 통장이 있으니까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금리는 어때요? 금리를 굉장히 싸다고 착각하시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같은 신용을 가진 분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봤을 때 마이너스 통장의 금리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요? 네, 이유는 그 마이너스 통장도 이제 충당금 설정을 은행에서 별도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 충당금은 한도가 쓰지 않더라도 충당금을 설정해야 되니까 기회비용 뭐 이런 것 때문에 금리를 뭐 0.5%에서 많게는 2%까지도 또 늘립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하루 단위로 이자가 나가잖아요. 이자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채워넣으면 며칠 쓰고 갚으니까 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게 그러면 하루가 지나면 그게 다시 원금이 돼서 복리로 빚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좀 해보니까 10%짜리 1,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 이걸 뭐 처음에 발급받아서 우선 500만 원 쓰고 그냥 그대로 뒀다. 라고 가정하면 한 7년 지나면 이자만 500이 더 늘어나서 이제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자만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4천 몇백 원 이렇게 나가지만 이게 매월 늘어나다 보니까 7년이 지나면 한 푼도 안 쓰고 물론 갚지도 않았겠죠. 그러면 7년 지나면 이렇게 1,000만 원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금리가 여기서 한 2% 정도 더 초과가 됐다. 그래서 12%다. 그러면 무려 1년 2개월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5년 10개월만 되면 한도 초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복리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금리가 몇 프로다라기보다는 매일 이자가 늘어나는 복리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수 대출이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런 생각은 전혀 못 해봤었는데, 근데 마이너스 통장은 또 이제 비상시라는 또 키워드와 함께 좀 마련해 놓는 게 낫잖아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없애야 되나요, 그럼? 네, 일단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 아니라 사실은 비상금이잖아요. 비상금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없애려면 비상금을 만드는 것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1차적으로 보면 이제 마이너스 통장 없애시겠다 마음 먹으셨으면 맨 처음에 하셔야 될 게 지금 마이너스 통장이 급여 통장하고 연결돼 있다. 대부분의 자동이체를 마이너스 통장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걸 다 해제를 먼저 하십시오. 다른 통장으로 옮겨 놓으시고 마이너스 통장을 그냥 신용대출처럼 한 달에 여기는 뭐 30만 원씩, 50만 원씩, 뭐 아니면 10만 원씩 이렇게 갚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씩 갚으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이자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월급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 그 순간엔 이자가 좀 낮아질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분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축을 할 수
없도록 하려면은 마이너스 통장은 갚는 쪽으로 그렇습니다. 해서 네. 없애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일반 신용대출하고 거의 같이 생각을 하시고요.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분 이게 이제 1년 단위로 회전을 하고 최종적으로 한 10년 단위마다 재약정을 하는데 뭐 회전할 때 신용이 좀 낮아지면 조금 더 갚으라 그러고 그때 또 위험해지고 또 10년 지나면 다시 재약정을 해야 되는데 금리를 높이겠죠. 네, 이걸 하지 못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1회선 할 때도 금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대출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런가요? 네, 떨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뭐 마이너스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집 사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한도 자체가 그러니까요. 네. 빚내서 집 사기도 사실 우리의 그 가계 위험을 높이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일단 뭐 현실적으로 보면 뭐 빚을 내지 않으면 집을 사기가 굉장히 어렵죠. 은행집이죠. 네, 그리고 뭐 전세금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죠. 맞아요. 그만큼 이제 집값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현재 상황이고요. 이 문제는 사실 이제 집값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좋은 방법, 빚 없이 집 사는 거. 이게 가장 좋은데 이게 가능한 분들은 거의 없죠. 그러면 두 번째로는 대출을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빚을 낸다. 이런 거죠. 근데 갚을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 일반적으로 이제 소득에서 부채를 상환하는 금액 DTI라고 합니다. 이게 30%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빚 없이 집을 산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집의 규모를 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만큼 조정하는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뭐 아파트여야 하느냐, 아니면 뭐 평수가 커야 되느냐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거를 조금 조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대출을 갚는 기간에 대한 최적 기간도 있나요? 일단은 뭐 갚는 기간이라고 하면 내가 소득이 있는 구간하고 좀 일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 그 주거비 다음으로 큰 게 교육비거든요. 그래서 교육비가 늘어나는 시점, 그게 대부분 이제 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환 기간을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이렇게 좀 맞추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정년이 보장된다라고 하면 뭐 정년을 감안하셔도 되지만 대부분 이제 정년이 뭐 10년, 15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 상환 계획까지도 감안하신다라고 하면 뭐 20년 이상 하는 장기 모기지로는 사실 이후에 조금 위험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문 기사에도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대출 갈아타기예요. 그래서 금리가 조금 더 낮은 쪽으로 하면 그게 빅테크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뭐 갈아타는 것 자체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뭐 이자나 상환 조건, 비용 이런 거 따져 보시고 그게 만약에 낮다라고 하면 뭐 갈아타는 게 좋은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변동금리가 좋으냐 아니면 고정금리가 좋으냐. 이거는 경기 변동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기 변동을 우리가 미리 예측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동금리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금액이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고정된 상태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비슷한 조건이라면 고정금리가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도 단순하게 뭐 거치 기간을 좀 늘리기 위해서 재약정을 한다 아니면 대출을 갈아탄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울 때는 원금 기준으로 어떻게 갚을 것인지를 봐야지 이자를 얼마 내는 걸 보고 생각하셔서는 안 되거든요. 이럴 때는 오히려 대출을 좀 적극적으로 좀 갚으셔야 되고요. 한 가지 이제 염두에 두실 거는 숨어있는 비용. 설정비라든지 이런 이제 대출을 갈아탐으로써 발생하는 비용까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질문이 하나 왔는데요. 4891님 질문이에요. 신용등급이 8등급이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자가 너무 높기 때문에 빚을 없애기가 힘들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등급으로 혹시 다른 싼 대출로 갈아탈 수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6등급 이하이신 분들은 대출을 뭐 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받기가 어렵고요. 거의 대부업체인데요. 이제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시다라고 하면 이제 정부에서 하는 서민금융, 예를 들어서 햇살론이라든지 아니면 바꿔드림론. 특히 이제 기존의 대출이 있으시다면 이것들 좀 대안해 줄 수 있는 뭐 바꿔드림론이라든지 햇살론 정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대출 규모는 1,000만 원 이하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거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소득 기준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소득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기대출액이 좀 많다라고 하면
거의 이제 1,000만 원 정도고요. 평균적으로 그런 서민금융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의 평균적인 대출 금액이 네.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되십니다. 그리고 채무금여가 더 많다. 예, 이미 이제 이렇게 바꾸는 것만으로는 크게 어렵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 네, 공적이거나 사적인 채무조정 제도를 좀 활용할 방법에 대해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어디 금감원에 문의를 해야 되나요? 일단 뭐 신용회복위원회라든지 예. 아니면 이제 뭐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 금융복지 상담센터 네. 뭐 이런 데서 공적 상담을 조금 받아보시고요. 신용등급이 지금 8등급 정도면 이미 연체를 몇 번 정도 하셨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아졌다라는 거고, 현재 그러면 조금 더 있는다면 이게 연체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재무 상담이라든지 채무 상담을 조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숨어있는 빚 관리, 정말 네. 이게 빚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빚도 있잖아요. 네. 예. 일상적으로 이제 약정 기간이 있는 휴대폰 뭐 이런 것도 맞아요. 빚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이제 요즘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약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뭐 어느 기간까지 써야 된다라고 하면 그 금액을 내셔야 되거든요. 비슷한 형태로 이제 선포인트 할인이라든지 네. 뭐 포인트 할부 이런 것들이 이제 약정을 하시는 순간 뭐 2년 동안 매달 뭐 30만 원씩 뭐 2년간 쓰시면 금액이 굉장히 크죠. 그다음에 이제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휴대폰 소액 결제 네,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거 한도 30만 원 정도 되시거든요. 예. 네. 숨어 있는 빚들이 많네요. 네, 의외로 많습니다. 노예 계약 같은. 네, 그렇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준하 에듀머니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생생경제에서 선물 받으실 분요. 페이스북에서 생생경제 페이지를 좋아요 눌러주신 청취자분들과 트위터 팔로우 해주신 분들 중에서 두 분을 선정했습니다. 트위터 아이디는 삶의 지혜님이고요. 페이스북은 아이디 에릭쉰 쓰시는 분입니다. 오늘의 선물은요. 퓰리처상 사진전 관람권입니다.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고요. 선물 이벤트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생생경제 페이스북은 YTN 라디오 이코노미 영어로 쓰시면 되고요. 들어오셔서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또 트위터는 YTN_ 이코노미를 찾아서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